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0월의 둘째 날입니다. 국내 증시는 탄력은 조금 떨어졌죠. 뭔가 좀 모멘텀을 찾기 어렵고 새로운 에너지가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에너지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좀 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주라든지요, 또 중국 국경절에 따른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타결되면서 미국 증시가 또 올랐죠. 미 증시는 다우 지수가 0.7%가량 200포인트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밀렸는데요. 뭐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미 증시는 뭐 여전히 잘 가고 있고 트럼프는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얻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지수는 좀 막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한된 에너지로 올라가는 국면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당분간은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일부 오늘도 장영혁 팀장님 만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읽는 정확한 시각 그리고 우리들의 대응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도 이제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우려를 하면서 갔는데 해석을 하시면서 뭐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면 그렇죠.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어제 그 영향은 사실 뭐 크게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예. 장은 별로 힘은 없었어요. 네, 뭐 호재 아닌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터키 이슈하고 비교하면은 터키는 실제로 터질 수 있고 터져도 우리한테 별 상관없지만 이탈리아 여기는 유럽 블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시장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많이 밀리겠죠. 근데 어제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악은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유로존 재정이익이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쳐다본다면 뭐 극히 제한적인 확률일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재 아닌 건 확실하니까 시장의 강세 요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 가지고 얼마나 더 뭐 주식이 많이 올라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얼마나 더 밀겠느냐라는 부분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겠다는 걸 다 얻어내네요. 결국 캐나다도 굴복했고 납다 재협상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뭐 워낙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소위 이제 그냥 무역만 딱 놓고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손실 보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적자 보고 있는 게 맞으니까 뭐 저기 좀 못 살게 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로존 잡고 흔들고 뭐 멕시코 흔들고 캐나다 흔들고 우리 대한민국도 찔렀다 빼고 뭐 여기저기 다 찔러대다 보니까 이게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교역에서 약간 손해를 봐야 모두 다 해피한 건데 우리는 달러 빠지면은 달러 없어지면은 당장 문제 생기지만 쟤네들은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 교역에서 누군가 하나 손실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 소비 대국이 손실을 봐주는 게 여러모로 편안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왔고. 근데 저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얘기로 여기저기 찔러대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번 보시죠. 멕시코 타결시켰고 캐나다 타결시켰고 유로존하고는 아직 뭐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뭐 니네 25% 자동차 관세 때릴 거야. 뭐 이 얘기는 지금 뭐 쏙 들어갔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 별로 안 찌르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타겟은 한미 FTA도 재협상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그거 하나 이제 딱 남아있는 것 같으니 뭐 저기야 뭐 오늘 내일에 끝날 이슈 아닌 것 같고 확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던 분위기에서 상당 부분 또 그 그림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 그림 보면은 그냥 와 닿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올라와 있는 이 악재들 중에
나 이거 몰랐다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 이상 다른 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미중 무역 갈등 우리 이거 올 한 4월서부터 신나게 얘기했던 거고요. 벌써 한 반년 흘렀네요. 미 금리 인상 뭐 이거 우리가 FOMC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뭐 달러 강하고 이머징 통화 죽었으니까 뭐 이머징 시장 뭐 불안 뭐 터키니 뭐 이런 쪽도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아르헨티니 뭐 이런 쪽들. 그 이탈리아 얘기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전국 불안에서 이미 이 채권 수익률이 3%로 한번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 뭐 고점 논란서부터 뭐 체리피커 뭐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브렉시트 안 뭐 유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 뭐 여기 사이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 얘기하는 악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유가 오르는 게 이제 조금 새롭게 조금 추가되는 것이고 요즘에 그렇죠? 좀 예. 각이 가팔라졌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악재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은 악재, 사실 악재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그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저번에 이 악재로 30피 밀렸으니까 오늘도 이 악재가 나왔으니 비슷한 코멘트가 나왔으니 오늘도 30피 밀린다. 이렇게 읽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새롭게 시장을 밀면은 그건 할 말이 없는 건데 시장에서 새로운 얘기로 밀어내는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미 리스크 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EMBI 스프레드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꺾이기 시작한 점, 그리고 신흥 통화들이 진짜 올해 들어서 신나게 죽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머리를 들고 있는 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4년도에서 16년도 들어가는 이때 16년도 초반이면은 유가가 26불인가요? 하여간 20불 중반대까지 빠졌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선신시장 괜찮았고 이모진시장 막 죽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대 강도 크게 꺾였던 이 시점을 한번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신흥국들이 대부분 이제 이 상품의 베이스를 두고 이제 동조화를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때는 유가만 놓고 봐도 70% 빠진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가가 계속 올라요. 물론 오르는 유가가 연준의 시각을 자극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야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우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 전에 FOMC에서 파월이 친절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내 눈에는 인플레 안 보여. 인플레 과열 안 보여. 난 이거 일시적인 걸로 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 유가 올랐을 때 이 연준을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우려들은 상당 부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전과 같은 그림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시점에는 달러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당시를 얘기하는 그림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었던 쳇바퀴 돌듯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다음에 이거 나왔다가 뭐 이렇게 계속 신선도 떨어지는 악재가 돌고 있으니까 모멘텀이 떨어져서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지. 시장에서 이대로 뭐 밑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고요. 금리 관련된 거는 연준 점도표가 3번을 얘기를 해도 내년 3번을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반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2회 인상 가이드가 가장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뭐 부담을 하나 떨어뜨리는 요인일 거고 요즘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요즘 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요즘 좀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냥 장 열면은 하루 종일 뉴스 지나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마 아닐 겁니다. 많이 뉴스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약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발표가 됐고 이 이상 가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는 진도를 이미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중간 선거는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이전까지가 아마 트럼프가 계속 이제 좀 날뛴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트럼프가 계속 이제 좀 피곤하게 만드는 구간이 중간 선거 이전까지 아니겠어요? 뚜껑 딱 열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실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까지 역대 이 중간 선거들을 보면 대부분 여당이 표를 잃습니다. 예. 의석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간 선거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상원은 상원은 이번에 3분의 1밖에 안 바뀌니까 하원은 다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서 공화당이 상원은 먹고 하원을 민주당한테 내줄 가능성 뭐 이것도 낮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하원 이 공화당이 모두 다 지금처럼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먹을 가능성 부분도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해서 박빙입니다. 뭐 어느 쪽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상 어려워요. 중요한 건 지금 상하원 공화당이 먹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이 진행했었던 부분들의 딴지가 덜 걸렸었던 부분이 한쪽이라도 민주당한테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가 가장 트럼프가 말을 많이 하는 구간일 테니까 이 시점 지나고 나면은 좀 누그러지겠죠. 11월 6일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면 새로운 악재 없이 악재의 신선도 떨어진 부분으로 우리 시장 모멘텀 값이 좀 누워 있는 상황인데 이미 충분히 악재를 녹여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300p 이하는 모든 악재를 흡수한 가격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가격에서 얼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증시에 대한 강세론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악재는 발견하기 어렵다. 시장에 대한 시각 그대로 열어놓으셨는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그렇다고 이제 탄력 있게 가기에는 또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지금 앞에서 맨 앞에서 봤었던 페이지에서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이 플로우들이 보이면은 그때는 가능하죠.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논쟁이 좀 휩싸여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 이제 예정대로라면 하게 될 건데요. 어제 이제 보면 유가 오르면서 정유주가 좀 오르거나 그런 건 말고는 어쨌든 이제 소위 이제 경기 관련주나 뭐 이렇게 IT가 움직이진 않았고요. 제한된 에너지가 이쪽 저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 당분간은 그런데요. 예, 다시 또 장 팀장님이 주목하는 업종 종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정유 얘기를 할 건데 네. 제가 이제까지 꽤 오랜 시간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화학보다는 정유. 네. 정유하면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을 물고 산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SK 이노베이션 시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배당으로 따져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어닝스로 따져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슈퍼사이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유업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좀 다른 결론을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서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 처음 그림은 중국인 인바운드입니다. 우리가 중국인 인바운드 수 8월 달 수치가 사드 이후에 첫 50만 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지난달 한 20일경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자료 가지고 나와서 그때도 카지노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카지노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예전에 카지노 아무도 안 거들떠볼 때 안 좋으니까 이 가격 온 거 아니냐. 실적 발표 났으면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반영해야죠. 라고 얘기하고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주식들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 밑바탕에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중국인 인바운드스가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50만을 회복했어요. 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로 단체 관광객이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17년 2월 데이터가 59만 데이터거든요. 지금 50만 데이터 넘었으니까 지금 거의 얼추 과거 데이터의 한 80% 정도는 이미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인 인바운드 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레벨 단으로 봤을 때 50만 회복됐으니까 그럼 다음은 55만 기다리고 60만 이런 플로우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 바탕은 이겁니다. 중국인 인바운드가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다음 그림은요. 화장품인데요. 소위 말해서 중국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실 중국의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요. 중국의 일반적인 소비단이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표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쪽들 시세 얼마나 많이 났어요. 이 얘기를 처음 녹인 것도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보는 점은 이겁니다. 뭐 따이공이니 유커니 쌍커니 뭐 이런 쪽들의 뭐 웨이상이니 뭐 우리의 뭐 현지 법인 판매니 우리가 수출 데이터가 어떠니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요즘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소비도 물론 윗단은 고급 화장품 쪽으로 쏠리겠죠. 뭐 로레알이니 뭐 에스디 로더니 뭐 이런 쪽 뭐 분명히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뭐 설화순이 뭐 분명히 이 고가 시장권이 있는데 그 밑단에 있는 매스 시장권은 중저가 브랜드들 로컬들이 그냥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약진을 할 때 우리의 이 상위 포지션, 그러니까 소위 에스티 로더와 싸워야 되고 시쉐이도와 싸워야 되고 뭐 로레알과 싸워야 되고 여기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이나 이런 쪽들도 피곤할 텐데 밑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업체들도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화장품 시세들이 이 메이커 시세들이 예전 같진 않죠.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렇죠. 상태니까요. 예. 근데 지금 주목해서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컬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위탁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한국홀마, 코스맥스, 뭐 용기 만드는 연우, 뭐 이런 쪽들이 메이커 브랜드들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 보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은행주 얘기한 거는 다음으로 미루죠. 뭐 은행주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험 얘기한 것도 한두 번 아니니까 시간상 그거는 패스를 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 시세 한번 보시면 얘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번 일봉 차트 한번 이 자료 말고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일봉 차트보다 더 놀라운 건 GS건설 차트입니다. 저거 뭐 좀 더 길게 한번 보여주시죠. 좀 긴 수치. 그러면 얘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법해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마 전에 시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얘는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할 만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분위기의 밑바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잘 보시면은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유가가 올라서 중동이 돈을 벌면 중동발 플랜트 이 발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설애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고 나서 빠지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주 금액이 빠집니다. 소위 아까 전에 그림 보셨던 것처럼 16년도 초반까지 유가는 주구장창 빠졌기 때문에 그때 우리 플랜트 업체들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표 기업들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사실 현대건설도 있지만 현재 엔지니어링 비상장이고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 소위 약진이 나온다라는 거죠. 유가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그 유가 베이스에 맞춰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을 뭐 맨날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 과거에도 보면 상관도가 0.83 나와요. 즉 화학이 좋으면 정유도 좋고 화학이 안 좋으면 정유도 안 좋고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 이 시세 움직임을 보면은 이 레벨의 차이만 있지 방향성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는 위로 뻗었고 어제도 화학주들 일제히 다 죽었잖아요. 예. 화학주도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이 올라가면 밑에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서 PE단, PP단,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쪽으로 이 가격들이 이제 전이를 시켜줘야 되는데 수요단이 받쳐주지 못하고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 전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점점 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돈을 못 버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학주들은 계속 이제 이 밑으로 쏠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유주는 다른가요? 정유주는 지금 당장 16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6년도까지 주구장창 유가는 빠졌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정제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정제 설비에 대해서 새롭게 설비를 만들려면 내가 오늘 만들겠다라고 결정하면 당장 내일서부터 삽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데까지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최근 보게 되면 정유 쪽에서도 캐펙스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유 쪽과 화학 쪽의 캐펙스 투자가 서로 어느 쪽으로 더 쏠리고 어느 쪽으로 덜 쏠리고만 있다 뿐이고 누가 먼저 캐펙스가 올라오고 누가 나중에 올라오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향은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할 때 화학업종 쪽에서는 지금 가격 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었으니까 지금 화학이 어렵습니다라고 읽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유가가 공급 이슈로 지금 올랐으니 망정이지 지금 이 유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지는 국면이 오게 되면 정제 쪽에서도 정제 마진에 경쟁이 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무리하게 스프레드가 좀 화학업종하고 정유하고 벌어지는 것 같은데 화학은 소위 지금 뭐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은 구간이니까 이거 반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유가 최근에 반응한 건 유가에 대해서 너무 불리시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 참 좋아하고 오랜 기간 끌고 온 종목들인데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 요 정도 가격이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 이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차익 실현 이후에 좀 낮아진 가격권에서 다시 한번 이 재매입을 통해서 트라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종목 얘기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초강세론 논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좋아서 좋은 기업이니까 이만큼 온 겁니다. 좋아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중국 소비주나 금융이나 건설이나 정유 섹터나 다 이제 좀 회복되는 좋게 보신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정유는 뭐 단기적인 시세 반응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지금 이익 실현해도 잘못 팔았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유하고 화학하고는 그 유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 해석하기가 참 말씀해 주셨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르고 스프레드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뭐 말씀 들으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무리한 단순 비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휘발유 늘어가면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값 오르잖아요. 따라 오르는데 화학 제품 어떤 우리가 쓰는 제품들 이런 가격들은 사실 잘 안 오르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해석하면 단편적이긴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3,800억 샀으면 좋았을 텐데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제 얼마 빠졌어요? 4피 빠졌습니다. 3,800억, 과거에 얼마 전 시장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800억 쏟아 부으면요. 4피가 아니라 최소한 14피, 24피는 빠졌어요. 근데 어제는 외국인이 4,000억 쏟아 부어도 4피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2,300피 하방 경직은 지금 충분히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돌아가고 있는 그 악재들 뭐 순번 따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니까 반등 탄력이 좀 약할 뿐이지 시장에서 밑을 보는 논리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시원한 양봉을 못 뽑아서 뭐 답답해할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지만 팔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 기존의 강세론 끌고 갑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MTN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주요 이제 이 투자 그루들의 인터뷰를 듣고 있는데요. 더 인터뷰 10. 오늘은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듣겠습니다. 예, 이분도 뭐 전설적인 투자자죠. 한국에서는 증권회사 출신이신데 정말 지금은 엄청난 자산 운용회사를 일구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 시장 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